자, 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문학 다하는 날입니다. 오늘 일정을 대강 보면 오전에 3시간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OT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눠줬던 프린트물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쪽에 보면 작년 거 잠깐 해놓은 거 있거든? 그거 하나 읊어볼게요. 자, 문학은 작품을 많이 읽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 썼죠. 그죠? 많은 선생님들이 제1과 제1장을 낯설게 느꼈다던데, 뭐 요즘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왜 이렇게 썼냐면, 요즘에는 이 작품이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전 우리 때는 그냥 필독서였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세월 지나면서 보통 문학 작품이 한 30년? 요즘엔 좀 빨리 앞당겨져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돼도 그 전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까지는. 그 예전에는 그 한 30년 정도 잡았거든요. 요즘에는 비평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금방금방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90년대 이상문학상 받은 작품들은 이제 교과서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하면 뭐 2010, 2020년, 그죠? 한 20년 좀 지난 세월이잖아요. 그죠? 그때 작가들이 교과서에 많이 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무렵 한 90년대까지는 다 정리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언제겠어요? 내가 만약에 90년에 이 현상 지금 우리가 있다면 그때부터 한 30년은 언제가 되겠어요? 60년.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제 인원의 광장 정도? 그 이상은 잘 안 나왔어요. 정리가 된 게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그 당시 공부할 때 시험에 그 제일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읽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어요. 뭐 우리 흔히 일제강점기에 써있던 작품 그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요. 나 집에 그 개화기 때 소설 있잖아요. 소설집 뚜껑 두 권 있거든요. 왜 그걸 두 권이나 샀냐면 혹시나 모를까봐. 네,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혹시나 쟤들 중에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샀던 기억이 나고 계속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주구장창 어디서 나오냐면 일제강점기 하에 있던 그 시기에 나왔던 작품들만 나왔죠. 그러니까 일주 그 시기에 나온 작품은 우리가 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무작정 읽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모영의 제1과 제1장이라 이야기하면 너무 지금으로부터 어떤 느낌 들어요? 과거처럼 느끼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읽은 사람도 있지만 제목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정도로 낯선 작품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낯설게 느껴졌다는데 요즘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었어요. 좀 맥락을 듣고 보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대시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김춘수, 그죠? 그 다음에 공사장 끝에 하는 거, 노천명의 사슴,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흔히 많이 보이는 작품이고, 그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런 것들은 그 상호 테스트성이라는 관점에서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고, 나도 이 모의고사에 무지 많이 냈던 기억이 나요. 그 교과서에도 주로 보면, 뭡니까? 그 샤갈의 그림하고, 그죠? 연관지 지어서 그 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사슴의 파란 눈이 비치는 옷 들고 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과서 학습 활동을 많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끝에라고 하는 작품은 내가 2022년 모의고사에는 내가 안 냈죠. 그 2021년 모의고사에는 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거 해석하면서 내가 무지 가슴 아파하면서 해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작품이었어요. 유예도 2022년 모의고사는 안 냈는데 2021년 모의고사에는 냈던 작품이거든요. 이게 내가 한 해 걸려서 잘 안 내는 이유가 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에 보면 작년에 모의고사 들은 친구들이 또 그 다음에 또 그 작품을 보면 작년에 모의고사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니 공부할 때 본인이 그 미안함 때문에 내가 작년에 냈던 걸 올해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은 언제께 놓냐면 작년에 자꾸 시험이 나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생각이냐면 작년에 냈던 것도 좀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해서 그게 작품 나오고 안 나오면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올해 나온 작품들 중에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 모의고사의 출제 작품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고전시가의 하여가와 단심가, 이거는 이 작품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야, 이렇게도 내는구나. 새로운 문제의 유형이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문법 할 때 중세국어의 그 객지높임법, 그죠? 그 설명하는 방식이나 그 문학의 어제 단심가와 그 하여가, 그죠? 작품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나 그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문제 유형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정철 모든 시가 작품을 해독해야 한다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죠? 이 작품도 역시 그래야 됐구나. 개인적으로 무지 많이 강조했던 작품인데, 그럼 고전사문의 서대주전, 이것도 모의고사 냈는데 이것도 수능 모의고사에 많이 자주 나오는 작품입니다. 수능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 온달전도 작년에 모의고사 냈죠, 그죠? 기억 안 나나요? 온달전? 근데 열전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시험에서 열전을 강조하면서 시험 문제 나왔고, 그죠? 그렇다 해서 뭐 똑같이 너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머릿속에 남는 건 있잖아, 왜, 그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는 문학 이론보다는 작품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요 근래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틈틈이 문학사와 문학 이론을 공부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나는 쓴 거죠, 사실은. 그 요즘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런 걸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쪽에. 이론에 집중하기보다는 문학사에서 중요 작품으로 인정되는 작품 중심으로 읽고 해당 작품의 맥락적 이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했고, 수능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서 반복되는 작품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이제 그 수능 기출문제나 흔히 교육청, 그죠?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그 수능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것하고 임용시험은 굉장히 상관성이 높아요. 그 당에 바로 넣었던, 안 그러면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넣었던, 그죠? 좀 상관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작품은 꾸준히 볼 필요가 있고, 작년에 내가 EBS, 그죠? 문학특강, 그죠? 이런 것들은 수능 완성 이런 작품 책 보면서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구나 싶어서 그 책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름도 그거 했잖아, 왜? 그런 식으로 최근에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런 이제 스터디는 꾸준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는 언제더라? 그때는 그 직강 오는 친구들이 그 수능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어디 있을 텐데 좀 더 재본해서 스프링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수능 문학 작품만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마드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반복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 작품은 개론적 지식과 작품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그죠? 특히 고전문학은 정해져 있는 답이 있고, 그죠? 작품 수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고전문학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작품 분석도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개론적 지식도. 그러니까 고전문학이 현대문학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른 점은, 고전문학은 반드시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장르적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죠? 장르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무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은 오히려 장르적 지식은 요즘에 갈수록 좀 덜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문학은 작품을 1대1로 뭐 분석적으로 쪼개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잖아. 그걸 요즘에 지향하지 않으니까, 그죠? 오히려 지향하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고전 문학은 오히려 갈수록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이거 더 분석적으로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애가 고3이 된다 했잖아요. 왜, 그죠? 학원에 보내놨더니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고3이 알아야 될 필수 어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는데, 예, 고전 시가에 흔히 등장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일일이 다 암기하게끔 하더라고요. 다 암기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시험에 어떤 작품이 출제되거나 하더라도 단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못 쓰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것들은 쫙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차 타고 가면서 애가 한 번씩 나한테 묻기 때문에 나도 존심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거 보고 있는 그거 너 버리지 말고 내한테 뒤에 꼭 줘라. 나도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써먹어봐야 되겠어. 내가 그걸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도 응용해서 좀 매주 읽고 좀 암기하게 좀 시켜봐야 되겠어. 이랬거든? 아직은 우리 애가 고3이니까 내년쯤 할게요. 묻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요즘에 분석해야 돼. 고전 시간은 특히, 그죠? 굉장히 하나씩 쪼개서 다 분석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현대문학은 스스로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좀 그래요. 물론, 기출문제 중 선다형 문제 때, 그죠? 선다형 문제 아니죠? 예. 때의 출제 작품도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기출문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다형 문제, 흔히 말하는 객관식, 그죠? 거기까지는 보지 마라 하거든요. 근데 좀 익숙한 사람들은 그때까지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고요. 문학은 이론과 작품 읽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문학의 생활화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됐죠? 문학의 생활화가 내년에 그 석사과정 더 할 텐가, 박사과정 더 할 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석사과정 더 할 텐가 보다. 그때 보통 대학원 가면 수학 계획서라는 걸 쓰잖아요. 왜, 그죠? 쓸 때 난 문학 전공할 것도 아니면서, 그 문학의 생활화 막 어쩌고저쩌고 했던 막 끌적했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이제 교수들이 그런 걸 읽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자,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은 다 읊었던 것 같고, 그죠? 앞에 14쪽에 보면 1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죠. 이걸 6개월 동안 그냥 계속 이건 똑같은 걸 해요. 그래서 문학교육의 2에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걸 현대시를 6개월 동안 하면 돌아버리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현대소설을 6개월 해도 돌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합리적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고전문학을 제일 먼저 해봤었어요. 고전문학을 그렇게 제일 먼저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월에 와가지고 어벙벙한데 정신도 없는데 고전문학부터 하니까 내가 그때 충격받는 거는 온 사람들이 배경 지식이 너무 없는 거야. 진짜 배경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직강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때 떠올려 보니까 1, 2월에 뭔가 이야기가 안 돼. 진짜 이야기가 안 돼가 내가 너무 충격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고전문학은 절대 1, 2월에 안 하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그래도 국어과 나오면 뭐 정도는 하냐면 그 현대시 정도는 대학 갈 때도 공부했고 맞잖아요. 대학에서도 공부했고 그죠? 그 정도는 뭐 지금 거리니까 지금 현재 문체로 돼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읽어내기는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시부터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현대시를 1, 2호를 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현대시나 소설은 꾸준히 읽어야 돼요. 가장 작품 수가 많은 게 시잖아. 왜?
그죠? 그래서 1, 2월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다 못 보잖아요. 그죠? 다 본 생각은 원래 없었지만, 적어도 해법에 있는 것 정도는 그래도 얼추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1, 2월에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볼 만큼 보고 3, 4월에 당신들 또 보시고 5, 6월에 또 보시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을 1, 2월에 안 한 이유는, 소설은 또 양이 많잖아요. 왜? 한 편 읽기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도 있어 보이더라고. 전부터. 그래서 또 작품 수도 시가 더 많고, 그죠? 그래서 내가 1, 2월을 현대시를 시작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짜놓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2월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내가 매주 계획을 짜줄 때는 그잖아요. 시, 소설, 그 다음에 고전 다 해야 돼요. 앞으로, 그죠? 다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죠? 당장은 안 하니까 어쨌든 주로 할 것은 뭐란 거야? 1, 2월은 현대시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3, 4, 5, 6 하면 현대시는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죠?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겠지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1, 2월에도 현대소설을 보겠으나, 그죠? 그룹 스터디 할 때 또는 제가 공부할 때 읽어야 될 작품 올리게 주겠으나 3, 4월에 가면 주로 현대소설 중심으로 보겠다. 뭐 이런 논리고, 그러니까 5, 6월은 무지 바쁜데 고전문학은 시가와 산문을 다 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볼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르 중심으로 보니까 장르 중심으로 보니까 이 볼만 하거든요. 단지 이게 분석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시간이 한계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당장 이제 설날 무렵쯤부터 해가지고는 이 고전 시가와 산문을 읽어 나가야 되니까, 그죠? 공부해 나가야 되니까 그때 가서 꾸준히 하면 5, 6월쯤에 좀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은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 가면 역시 기출문제 보고, 그죠? 그 문제풀이 같이 하고요. 그 다음 뒤에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한 개 빠뜨린 게 있구나. 5, 6월쯤 가면 교과서 보기에서 문학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이것도 같이 쭉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굉장히 문학이 좀 심플한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치가 않아요. 막상 해보면. 그죠? 간단치가 않다. 약간 말이 내가 문학의 생활을 꾀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죠? 뭐, 예전에 어떤 친구는 자기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데, 요즘 시립 도서관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동네 도서관 많잖아. 그죠? 많은데,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책들은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다 사주를 하더라고. 전공서도 공부할 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데, 가서 이 책 사주세요 하면 사주고, 저 책 사주세요 하면 사주고, 돈이 비싸잖아요. 왜, 그죠? 근데 도서관에서 사달라니까 또 다 사주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가서 도서관만 가면 되는 거야, 이제는. 그 책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학의 작품이나 이런 것도 읽어야 될 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 소설책을 나는 잘 안 사거든, 요즘에는. 예전에 많이 샀었는데, 시집은 사도.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 해요. 왜 그 소설 두 번, 세 번 읽지도 않았고 왜 사지?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빌리면 안 돼? 이런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그냥 책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뭐 도서관에서 빌려오면 되지 하면서 도서관에 간다고.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에 사달라 한다고. 자기들은 좋은 거야. 자기들은 책을 어쨌든 사야 되니까. 맞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주어진 예산만큼 책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달라 하면 말하기가 좋잖아. 왜? 그죠? 이 도서관 이용객이 고객이 이렇게 사달라 하더라, 시민이. 그럼 사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책을 읽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도서관에 구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 가기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좀 고민이 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뭘 했냐면, 상인에 쭉 드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 책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원래 내 올해 계획은 뭐였냐면, 이 책 중에서 고전만 할 생각이었어요. 고전은 어차피 장르를 해야 되니까, 고전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고전에 해당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거의 한 3분의 2는 시와 소설이에요. 이 책에 시와 소설로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시와 소설 하지도 않을 건데 이 책을 사면 그냥 3분의 1밖에 못 보는 거죠. 이 정도. 뭐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같이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제 집에서 원래 계획은 요 근래 문학 기출 문제를 계속 보니까 결국은 막 이론을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그 작품 많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내가 이론을 이걸 계속 해야 될까? 그것도 너무 많잖아. 내용이 많거든요. 그죠? 많아서 내가 이거 주구성청도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이걸 뺐어요. 오리올에만 하겠다고 뺐거든. 그러고 나서 내가 빼고, 그러고 나서 내 머릿속 계획은 이거 현대시 해법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내 고민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설득하겠냐는 거야. 이것을 이해하겠냐는 거야.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론 공부 안 하고 이것만 해법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꼰대도 안 나고 쉽게 말해서 뭐야 저 해법만 해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3시 반까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오늘은 그 맛배기를 한번 보고 판단하시라. 아시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맛을 보라고. 아시겠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하고 그 고전 문학은 뒤로 제껴놓고 있잖아요. 그죠? 당장 필요한 거. 이 책을 내가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이제 제목은 문학 교육을 위한 현대시 작품론인데 사실 이 내용은 문학 교육은 없고 그냥 시 작품론이에요. 문학 교육은 없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질 거잖아. 이렇게 이제 뭐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 차일 것 같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둘, 넷, 여섯, 여덟, 열, 뭐 여섯, 일곱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썼는데 차라리 그러면 현대시가 이때 저런 걸로 하지 왜 해법으로 하냐고. 맞잖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응?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오늘 내 아침에 요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 이 책을 다시 디전해서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내가 맛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해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책은 없겠지만 내가 이 책의 중간중간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법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왜 그 해법을 중심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해법의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는지, 그죠? 에 대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시겠죠? 생각도 들고, 그럼 거꾸로 이 해법을 공부하면서, 현대시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생각도 들면서, 그런 가능성을 오늘 좀 타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계획을 좀 세워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나도 처음 이렇게 하던 걸 안 하고, 그죠? 하는 걸 안 한다는 것은 다시 하려고 했으면 그걸 새로 정리하고 뭐 필요 없는 거 다시 빼고 더 넣고 수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재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작년에 썼던 책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고민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예. 자, 이것도 이야기했고. 자, 한 개 더 이야기합시다. 보통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는 몇 가지 봐야 될 필독서 같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보겠지만,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 7, 8년 됐나? 그때 뭐가 나오냐면 문학교육학계에서
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학교육 학회에서 학회 이름을 걸고 문학교육의 이해와 실제, 이론과 실제가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편은 문학교육의 이론만 쫙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2편은 실제에 대한 이야기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이 나왔고, 실제로 그 문학교육 학회에 대해 신뢰하는 면이 있어서 그 책을 사서 쭉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문학교육과 관련된 걸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책 두 권을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하면서 읽고 그 정리본 나눠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그때 실제로 그 두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권을 가지고 강독도 했었어요. 중요한 부분 읽어주고 읽으면서 작품 해석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책에 저 집에 영수에 있는 거 보면 막 시꺼멓게 돼 있어요. 지금 그때 읽었던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말은 문학교육을 하니까 문학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뭔가 이론 정도 있잖아요. 그죠? 받을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뭔지 알겠죠? 그 두 번째, 그냥 일반적인 문학 이론도 공부해야 돼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개론서니까 구인환 선생님이 쓴 이제 문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회각 기념을 따로 놓은 형제가 따로 낸 책이 있어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그 당시에 내 밤새워 가면서 두꺼운 책이 다 있어요. 죽어가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랬는데 한 5, 6년 전이었나? 다시 그 책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못 읽겠더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 못 읽겠더만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말은 그건 옛날 게 되어버렸어요. 응? 옛날 게 되어버렸구나. 이미 30년 전의 것이 되어버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겠어요. 그래서 그새 이렇게 문학에 대한 이해의 편폭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론과 관련된 책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죠? 이론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와 관련된 책을 읽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서점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권영민 선생님의 김윤식 선생님의 이런 정도? 그죠? 문학사와 병행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문학사. 아시겠죠?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거창한 이야기를 했던 유명한 학자들의 쓴 책을 읽어야 될까? 참고로 이야기하면 나는 옛날에 어떤 책에 푹 빠져서 했냐면 김윤식 선생이 쓴 한국 문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무지 좋아했어요, 진짜. 지금도 나는 그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앞부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막 정리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은 지금 안 나오잖아, 이제. 그죠?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문학이론, 문학교육, 그죠? 그 다음에 문학사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혹시 읽어본 적 있나? 그런 책들. 권영민 쌤 책 읽어본 적 있나? 문학의 이해라든지 그 문학사와 관련된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말을 어렵게 쓴다고. 그래서 예전에 누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 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꼭 그런 책을 읽어야 돼요? 저 문학 모르겠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했던 책이 뭐냐면 그 당시 내가 보고 있던 책 중에 재밌는 책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요. 그 작가 탐방 같은 것도 있고요. 하는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딱 좋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문학 이외에 책 제목 기억 안 나는데 얇은 책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거 좀 읽어본 거 어때? 그거 무지 재밌다? 이랬다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자기는 그 책에 도움 많이 받았대요. 야, 신기하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인연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는 그게 무지 도움 많이 됐다는 거야. 남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저 고등학생들이 있는 책 보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께도 얇고 그죠? 그런 책 읽었다는데 그게 자기가 무슨 도움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한테 맞았는 거예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 재밌게 잘 읽었다고 반복해서 읽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 일단 알겠어. 문학사도 하고, 그죠? 또 하다 보면 문학 작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왜, 그죠? 해야 되는 거 다 알겠어. 일단 첫째, 시간이 없다. 맞죠? 문학 이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그죠? 또 문학사를 묻는 문제도 잘 안 나온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온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김기림의 얘기죠? 바다와 나비 넣으면서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쓰게 하는 작품이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거든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모더니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나 없나? 답 못 하거든요. 그럼 모른다 해서 그러면 임용시험 문제 푸는데 어려움 있나 없나? 없거든요. 그죠? 그럼 조금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나? 정리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은 아주 방대한 그런 책들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없다. 방대하게 어려운 책을 볼 필요 없다. 첫째. 두 번째, 깊이 있게 볼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작품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안 보기에는 찝찝하고. 그거 여러분들 현실 아닙니까? 그죠? 현실이란 말이죠. 내가 방점을 어디 찍냐면 안 보기는 애매하고 어렵게는 보고 싶지 않다. 작품은 많이 보고 싶다. 이해했죠 이제? 이렇게 모아진단 말이야? 그럼 내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어요? 좀 전에 방대한 걸 볼 필요 없다. 되도 얇은 거. 어렵은 거 볼 필요 없다. 쉬운 거. 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문학사를 보고 싶다. 그래도 고전문학, 현대문학사 진짜 찝찝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고교생들을 위한 현대문학사 보세요. 고전문학사 보세요. 뭔지 알겠죠? 그거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양이 많죠, 오히려. 양이 많지만 쉽게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쉬운 책 보세요, 그거. 그래 보면 되거든요. 그 문학사 해결됐죠? 문학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문학 이론도 뭐 좀 쉬운 거 찾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죠? 저 윤회적인 나비 효과 있잖아요. 개념의 나비 효과, 저런 거. 저 책 보세요. 저것도 양이 무지 많아요. 진짜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보는 거는 문학사나 문학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들 꼭 뭐 대단한 학자들이 쓴 것이만 문학 이론이고 막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착각인 것이죠, 그게. 그렇다 해서 30년대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일 뿐이지, 그죠? 그걸 어렵게 이야기해야 모더니즘이야?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 착각일 수 있다고. 아시겠죠? 보세요, 그냥. 그리고 저런 거 입에서 들으세요, 그냥. 뭐 말인지 알겠죠?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 편견을 깨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절대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나도 학원 강의하고 있지만, 그냥 학원 수업 따라하는 것보다 오히려 EBS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내가 아까 뭐 이야기했어요, 한 게? 문학교육이 원래 없어요. 문학교육이 있었으면 여기에 문학교육을 위한 현대시 작품론에 문학교육이 있어야 되잖아. 제목이 그런데 문학교육이란 게 없어요. 문학교육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야기했잖아. 그 문학교육학회에서 논 책 정도가 문학교육이야. 문학교육은 내 작년 수업 듣는 사람 알겠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어요? 응? 문학현상입니다. 옛날에 김대행 선생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서울대에서 처음에 문학교육이란 말을 만들어냈을 때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모여서 토론하면서 있잖아요. 문학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어보자 했을 때 제일 많이 논의가 되고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이 문학현상이란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분들이 쓰는 책의 3분의 1은 전부 다 문학현상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문학현상이 딴 게 아니에요. 문학이 드러나는 모습, 콘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문학현상이라 했어요. 현상이 뭡니까, 현상?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이거 책의 이 앞부분에 놓는 그 시 있잖아요. 그죠? 시가 어디 누구 거라 했어요, 제가. 김준호 시. 지금은 자꾸 하셨을 거예요, 아마. 김준호 선생님이 쓰는 시론, 부산대. 응? 세상에 없는 최고의 역작입니다. 말 그대로 역작. 그렇게 좋은 시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도 그렇게 좋은 시론은 없다. 심지어는 작년에 여러분들 그 책 읽어봤잖아. 그 현대시 교육론. 거의 3분의 1은 1, 2는 미안하지만 김준호 선생님의 그 시론에서 다 뺏겼어.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뭐 말인지 알겠죠? 그 책의 출발점이 현상학입니다. 김준호 시론의 출발점이 현상학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 1편, 2편, 3편 다 있어요, 책도. 난 대학교 1학년 때 김준호 선생님의 그 시론을 보고 그냥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책 좋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배들 들어왔을 때도 방학 때 그 애들한테 그 책 읽히면서 막 가르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이. 그러고 나서 저걸 내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줘야지 생각하고 요약하면서 만든 책이에요, 저게. 그렇게 됐거든요. 자, 어디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왔죠? 그래서 정리하면 문학사는 없다. 문학교육은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해법 문학에 집중하는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장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이 앞에 있는 구성과 특징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표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죠? 자, 4쪽을 보면 차례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합니다. 차례에 봅니다. 보면 제일 앞쪽에 뭐가 있어요? 현대시 핵심 노트라고 되어 있죠. 현대시 핵심 노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지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현대시 핵심 노트를 펴봤어요. 20쪽에. 20쪽에 펴보니까 이 뭐예요? 시이론이죠. 아니, 시이론이 뭐 심상이지 뭐 어떻게 하라고. 맞잖아요. 아니 뭐 운율이지 뭐 어떻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이론이요. 대부분 약간 어떤 것들은 수사학적인 것도 많고요. 그래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현대시 핵심 노트라 있어요. 소설은 소설 이론이 있고요. 고전은 고전 이론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 양이 무지 많습니다. 나 예전에 두산 동화에서 나온 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정리한 걸 내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적이 있어요. 어디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마. 너무 잘 돼 있어요, 설명이.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려운 걸 찾을 거야?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거죠. 물론 나도 마중물 하면서 어렵게 느껴졌더라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작품으로 보는 현대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쪽이거든요. 자, 뭐가 되어 있어요? 작품으로 보는 현대시에 문학사죠. 우리는 이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기억하는데 뭔가 내용이 빠져있는 느낌 들잖아요. 맞죠? 빠져있는 느낌 들어요. 자, 그 뒤에 한쪽 넘겨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학사 시작됩니다. 1. 개화기 1910년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 뒤쪽을 싹 넘겨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문학사 개관해서 개화기부터 10년대까지. 와, 설명 많죠? 그렇잖아요? 설명 무지 많아요. 자, 이거는 개화기부터 10년대까지 이야기야. 그러면 저 뒤쪽에 넘어가면 또 뭐가 있을까? 응? 20년대부터 광복이전 42쪽입니다. 42쪽에 보면 이거 또 이렇게 정리가 싹 되어 있어. 그 다음에 130쪽에 넘겨보니까 130쪽에 보니까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또 이렇게 정리가 싹 되어 있어. 뒤에는 안 봐도 되겠죠?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일종의 만약에 문학사와 관련된 책을 쓰려는 학자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정도가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종의 개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 여기에 뭐만 덧붙이는 거야 이제. 이 학자의 말 끌어와서 붙이고 이론을 근거 세우고 있잖아요. 저 사람의 이야기 끌고 와서 이론에 근거 세워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죠. 됐죠? 근데 우리는 그 이론의 근거들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 제외하고 삭제하기. 맞죠? 하고 남으면 뭐만 남을까? 결국 이거 남겠죠. 이해했죠? 내가 작년에도 그랬을 거야 아마. 어려운 걸 보기 힘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만 쫙 정리해서 봐도 문학사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 했거든요. 뭐 말인지 알겠죠? 전혀 어렵게 할 이유가 없죠. 그게 해법에 다 들어있죠. 예. 근데 이게 이론도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시 소설 이론 다 있어요. 이게. 그죠?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증명해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또 이거예요. 다시 4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새 교과서 반영이라는 앞에 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죠? 이 예전에는 작품이 더 많았거든요. 지금 작품 수가 줄어든 거예요. 자, 4쪽에 와보면 왼쪽에 작품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저 위에 타이틀을 보세요. 문학 있고 고등국어가 있고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죠. 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실려 있는지가 나와 있죠. 문학에서 두산 동화 있죠. 동화에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여기에 실려 있구나. 고등학교 국어에 천재 2에 뭐가 실려 있어요? 경부철 노래가 실려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뒤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된다는 거야? 이 교과서를 보면 된단 말이죠. 나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많이 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출처를 보고 출처를 찾아 들어가요. 도대체 그 출처의 학습 활동은 뭘 제시했을까? 궁금하잖아. 결국 그게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서 모의고사 문제 많이 낸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들어갔다 칩시다. 그래서 작품에 들어가서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펼치다 보니까 산유화가 펼쳐졌는데 50쪽입니다. 산유화가 펼쳐져서 제목 있고 그 밑에 키워드 체크 있죠. 그죠? 있고 그 왼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문학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천재정 창비 앞에 출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에 밝혀놨네. 아시겠죠? 밝혀놓았고요. 딴 건 다 제외하고 오른쪽에 작품연구소라고 되어 있죠? 51쪽에 실제로 이런 책에 보면 책에 안 가면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나 그잖아요. 그죠? 학습활동인데 보면 오른쪽에 작품연구소에 있는 작은 타이틀들 있잖아요. 이 타이틀들이 활동 요소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만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 시의 상징적 의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작품 연구소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학습 활동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거창하게 학습 활동이라는 것이 원래 이게 층위가 나눠져 있잖아요. 단계화되어 있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학습 활동 간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 단계는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들어있어, 그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이 작품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들은 오른쪽에 다 실려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 해법에는 무지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게 맞죠? 문학사도 있고
문학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작품도 있고, 작품의 출처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문학적 해석도 있다. 교과서적인 해석도 있다. 이해됐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남는 게, 그럼 이 해석들을 믿을만 할까? 이런 거잖아. 이 들어있는 설명들은 그러면 현대시 작품론 정도 가장 최근에 나온, 그죠? 가장 최근에 나온 방대한 책이잖아. 왜, 그죠? 이 책하고 준해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가 궁금하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간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눌렀구나. 그걸 좀 증명해 볼게요. 같이 해볼까, 그냥? 자, 어디 보느냐면, 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도 없고 저 책도 없잖아요. 왜, 그죠? 그 현대문학, 해법문학 현대시만 있잖아요. 왜, 그죠? 하나만 내 펼쳐볼게요. 뭐 펼쳐볼까? 48쪽을 펼쳐볼까? 먼 후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 작품론은 여기도 아마 먼 후일이 있을 거거든? 난 사실 여기 밑줄도 하나 안 껴져 있어요. 한 펼쳐볼게요.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똑같이 증명해내야 되니까. 그죠? 내가 뭐 내 일한 쪽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먼 후일 31쪽 있네. 자, 31쪽에 보니까 먼 후일 해서 소제목이 허물고 세우기를 반복하는 모래성처럼 이렇게 돼 있네. 김소월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 나중에 뭐 어차피 분석 다시 하겠지만 이 시를 모르지는 않잖아. 그죠? 다 안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 시를 이해할 때 이분들이 썼던 말이나 이 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49쪽에 보면 이 시에 드러난 표현법과 효과에 대한 이야기 있고 반어적 표현의 의미라고 되어 있고, 그죠? 이 시에 나타나는 시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죠? 자, 시간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반어와 역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일단 왼쪽에 시를 보면, 48쪽에 있는 시를 보면, 이 시간성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말들이 뭐예요? 먼 훗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그때, 맞죠? 그때라는 말도 있고, 저 밑에 보면, 오늘, 어제라는 말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먼 훗날. 똑같네. 아시겠죠? 굉장히 좀 독특하죠? 먼 훗날, 그때. 그러니까 먼 훗날이라는 것은 좀 어떤 느낌 들어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먼 훗날은 확정되지 않은 어떤 미래. 맞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미래가 계속 멀어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영원성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가정법을 써서 그때 내 말이 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영원히 나는 말은 잊었노라고 해놓고 영원히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잊지 않겠노라. 너무 쉽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 내일도 아니고 모레고, 그죠? 그때라는 시점이 결국 뭐란 거야? 불확정성을 가져다 준다고. 그때가 뭔지 모르니까,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책을 펼쳐보니까 33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볼게요. 그 이런 말이 나오네요. 구체적인 문맥상으로도 지금이 아닌 먼 훗날이 되어야 당신 나를 찾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자신이 처한 현재와는 다른 상황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설정하는 것이 가정의 방식임을 이거는 다른 문제고, 그죠? 왜냐하면 이건 이 시 자체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어놓으라니까 이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가정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설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에서.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가정, 이런 이야기 하잖아, 왜, 그죠? 그 이야기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밑에 또 읽어볼게요. 자신이 처한 현재와는 다른 상황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설정하는 것이 가정의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미래의 어느 날을 가정해 당신이 나를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화자는 현재 임과 이별하여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임과 다시 만나는 미래의 시점을 가정함으로써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쭉 들어가네요.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현재 이별 상황을 초월하고자 하는데 1년에서 4년까지 반복 변주되는 잊었노라는 화자 스스로 사랑의 종결을 선언해. 잊었노라라고 했으니까 종결의 선언이잖아요. 왜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반복 변주되고 했는데 이 책도 보니까 해법에도 보니까 잊었노라 유사 형식의 반복과 변조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발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종결을 선언해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별 상황을 초월하고자 미래를 가정한 설정과 배치되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의미상의 긴장에 대해 그간의 논의에서는 잊었노라가 실제로 임을 잊은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임을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강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임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도 어제도 잊지 않았다고 틀어놓은 화자의 절실한 고백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잊었노라라고 하는 것을 반어법으로 거론되는데 그 표면적 의미와는 달리 끝내 언제일지 모를 먼 후일까지 임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마음의 강조다. 아까 했던 말이 계속 반복이죠. 자,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화자는 먼 훗날 찾으시면 보듯 다가올 그때를 상정하여 당신을 잊었노라고 말하겠지만 먼 훗날은 지금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기에 시제상 미래인 그때가 현재가 되는 시점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확대하여 시에서 언급한 오늘과 어제 역시 그보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먼 훗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때는 과거로부터 미루어져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끝없이 연기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계속 연기된다는 거야. 먼 미래가. 그죠? 그러므로 잊었노라는 영원성, 아까 이야기했잖아. 잊었노라는 영원성에 비추어 사랑하는 임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먼 훗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을 수도 있다는 비현실적이고 불확실한 가정에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점에서 화자 스스로 이별을 인정하는 단계를 다시 유예하는 표현일 수 있다. 결국은 정리하면 이렇듯 닿기 어려운 이상으로서의 영원성이나 불확실한 가정을 바탕에 둔 화자의 발화 내용을 이유로 이 시에서 역설의 효과를 읽어내기도 한다. 어때요? 내가 거의 한쪽을 다 읽었거든요. 별 내용 없잖아요. 그죠? 근데 좀 전에 이 이야기가 어디냐면 49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해법의 49쪽을 보라고. 사실 이 책에 해설을 보면 좀 전에 읽은 내용 얼추 다 있습니다. 사실 보면 파란색으로 된 해설이 있잖아요. 그죠? 다 있고요. 오른쪽에 49쪽에 보면 이 시에 나타난 시간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작품의 당신은 화자의 의식 속에 있을 뿐이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린 상태에 불과하다. 화자는 과거의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셈인데 따라서 날 찾아오는 당신의 미래의 당신은 과거에 있었던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현재 화자를 찾아오고 화자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화자를 나무라는 시간은 결국 화자 자신이 가정하는 상상의 시간이며 이 상상의 시간은 살아있는 현재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한다는 거야? 먼 미래를 예상하면서 상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즉 화자가 과거에 놓여있는 기억 속 당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상상한 시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별을 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만났던 시절은 과거고 지금 현재는 이별한 상황이고, 그죠? 당신과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때를 가정하면서 상상하면서 먼 미래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 후일 그때 잊어노라고 말한다면 누구도 정답을 낼 수 없는 열린 해석의 공간이 된다. 화자에게 당신은 안 올 수도 있고 온다 해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안 온다, 온다 해도 그때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예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해석 방법이,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의 해석을 옮겨놓은 거잖아요. 왜? 그죠? 이 내용은 내가 자세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 책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해 보이지만, 그 현대시 작품들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거는 아니라고. 나는 아까 요 뒤에 산요화가 그 뒤쪽에 있구나. 이 산요화하고 한 비교해 봤거든요. 아침에 와서 그대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유명한 작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해법을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깊이 공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같이 하면서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막 아주 대단한 뭔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죠? 여러분들 복습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서브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시 작품론이나 이런 책들을 가지고 좀 더 보충해서 본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됐죠? 같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약간 용어에 주의해 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용어 자체에 주의해 가면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아시겠죠? 네. 뭐 얼마나 증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해법이라는 책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손에 밀가루가 주어져 있어. 응? 밀가루 500g이 주어져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되겠다. 여러분한테 전부 다 똑같은 라면, 똑같은 메이커 있잖아요. 그죠? 라면 하나씩 다 이제 놓여져 있어. 신라면이라 합시다. 응? 근데 요리했을 때 결과치의 요리 맛은 똑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다. 그죠? 우리 큰애, 둘째가 밤늦게 집에 와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우리 애가 먹으면서 자꾸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아빠 끓일 때 무지 맛있던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라면은 원래 남이 끓일 때 제일 맛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죠. 똑같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재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맞잖아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뿐이지 그 라면 자체에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공부할 때 이 해법 문학 이런 책들이 뭐 고등학생들이나 볼 만한 책 생각이지만, 고등학생은 이 해법 문학 현대시 이런 거 가지고 공부 안 해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임무용입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거든.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 우리 애도 이거 아예 안 봐요. 학원에서 놓은 책 보지. 해법 문학 이런 거 먹고 사는 그 출판사 천재에서 먹고 사는 건 누구 때문에 먹고 살겠어요? 임고 준비생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응? 근데 똑같이 주어져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조리해서 영양가 있게 잘 드시는 것은 각자의 욕망의 크기대로, 삶의 깊이대로, 그죠? 심화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다. 읽어내는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오늘 OT 삼아 이야기할 때 여러분한테 이런 책도 좋고 저런 이런 그런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된다 하지만, 그죠? 뭐 내 생각껏 이야기를 여러분들 했지만, 내 생각껏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알아서 그 판단하셔가지고 보고 싶은 책 서브로 보면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책을 중심으로 보겠지만 사실 이 책만 보진 않아요. 난 미안하지만 이 책 저 책 봅니다.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해요. 나 이것도 보면 메모가 막 돼 있는 부분도 많아요. 읽어보면. 왜 그러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다 해서 이 책만 보냐? 바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 책의 해석만 어떻게 따라갔냐? 나는 실제로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해석 내 마음대로 하는 데 많습니다. 맞잖아. 근데 내 해석이 더 좋지 않아?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따로 그걸 뭐 해석해봐야, 이렇게 해석해봐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요. 이거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으로 올 때가 있다고.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이 작품 봐야지 싶으면 그와 관련된 다른 것들을 읽어봐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걸 보지만 이것만 보지는 않을 거잖아,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걸 볼 거잖아. 그게 공부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일종의 하나의 노트를 만들어 보라고.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시만 오면 나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사를 해보라고. 여러분들 작년 많이 해봤죠? 난 시는 필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얀 백지에 그냥 적어보세요. 난 지금도 집에 가면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내한테 줬던 그 시집 있거든요. 일기장에 일일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시 뺏겨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한 시 하나하나 뺏겨 쓸 때 얼마나 정성스럽겠어. 뭐 하기도 싫었겠지. 그냥 주고 싶으니까 했겠지. 그죠? 그 못 버리겠더라고, 세우지 나도. 중간중간에 왜 그 가을날 낙엽도 넣어두고, 봄날, 그죠? 꽃잎 있잖아요. 그대로 압착시켜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난 지금도 이제 예전에 내가 봤던 옛날에 교육학개론, 진짜 보기 싫잖아, 그런 책들. 교육학개론이 좋아요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대학 1학년 때 보는, 그 책에 보면 가을 낙엽으로 한 건 다 돼 있어요, 진짜.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했던 게. 얼마나 하기 싫으면 가을 떨어진 낙엽 있잖아요. 예쁜 것들. 그것만 주워 넣어서 압착시켜 놨을까. 그거라도 남기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 이야기는 다 했거든요. 좀 쉬었다 그러면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지는 고민해 볼게요. 아시겠죠? 바로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샘플로 마중물 리듬을 줘봤거든요. 프린트 해달라 했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